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타이거 ETF를 맡고 있는 최승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원자재 ETF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자재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재란 무엇일까요? 여기 이제 정의를 써놓긴 했는데요. 그림으로 보시는 게 제일 쉽겠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옥수수도 있고, 또 요즘 많이 투자하고 계신 원유도 있고요. 또 금이라든가 뭐 설탕, 뭐 이게 다양한 이제 소위 말해서 다른 상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 또는 원천이 되는 상품들을 우리가 이제 원자재라고 부르고 있고, 영어로는 또 뭐 커머더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우리 법에서는 또 상품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원자재라는 용어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압축해서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이나 채권 위주의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효율적인 분산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원자재는 전통적인 이런 주식 채권들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은 특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서 이제 상관관계가 낮은 걸 섞으면 섞을수록 이제 포트폴리오 효율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주식 수익률이 좀 낮은 구간에서도 원자재 중에 일부 원자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수익률이 좀 양호한 그런 국면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해지 기능이 있다.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비싸지면, 예를 들면 기름값이 비싸지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원유 ETF 이런 걸 들고 있다면 물가가 오르더라도 유가도 오르면 돈을 벌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국면별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원자재들은 물가가 오를 때 그걸 해칭을 해주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요즘 이제 구리가 최근에 굉장히 급등했었는데, 금이나 구리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 다 알고 있는, 앞으로 인플레이션 올 거야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 그게 위협이 아니지만,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인플레가 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런 금이나 구리 같은 것들이 상당히 효율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어떤 학계의 이론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원자재가 상당히 단순히 뭐 어떤 제품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 투자 수단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른 이제 원자재에 투자하는 다른 수단들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투자하는 방법상 보면은 매수할 때 ETF는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장 가격대로 사시면 되는데, 펀드로도 투자하실 수 있죠. 원자재 펀드가 있으니까. 근데 펀드는 다음 날 기준 가격 또는 뭐 다다음 날 기준 가격 이렇게 이제 미래 가격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원자재 투자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이 선물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 원유나 그러니까 대부분 다 원자재는 이제 선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선물 시장에 가서 직접 시장에서 사면은 이제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매입을 하시게 되는 거죠. 매도할 때는 이제 하나씩 보시면 ETF는 시장 가격으로 매도를 하게 되고, 대신에 이제 그 결제 대금은 주식 결제 주기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T+1 날 돈이 들어오겠죠. 근데 펀드는 해외에 있는 선물 시장에 막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제 현금이 들어오기까지는 이거보다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선물 시장에 가서 직접 투자하시게 되면 뭐 국내 선물 회사를 이용하든 뭐 해외에 있는 선물 회사를 이용하든 이제 원자재 선물이 거래되는 시장이 어딨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직접 투자를 하시게 되면 결제 주기는 좀 짧은 게 특징이 되겠죠. 투자하는 금액 얼만큼 필요하냐? ETF는 한 주당 뭐 보통 10,000원 전후로 하니까 뭐 그 정도 가격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만 되면 되겠죠. 펀드는 뭐 1원 단위로도 투자할 수 있는 게 펀드이기 때문에 뭐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에 직접 투자할 때는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증거금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거래 수수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ETF 같은 경우는 매매할 때 매매 수수료가 발생할 거고요. 또 ETF라는 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운용 보수가 좀 녹아 있습니다. 펀드는 이제 거래 수수료는 없는데 펀드 자체에 판매 보수, 그러니까 운용 보수뿐만 아니라 판매 보수 이런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ETF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게 이제 정석이고요. 선물에 직접 투자하시게 되면 내가 직접 선물 거래 매매 수수료만 내면 된다. 운용 보수 이런 게 따로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이걸 각 투자 수단별로 투자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ETF는 주식 위탁 계좌에서 그대로 투자하시면 돼요. 국내 상장된 원자재 ETF 경우에. 근데 일반 펀드에 투자하실 때는 이제 수익증권 통장 이런 거 따로 만드셔야겠죠. 그다음에 선물에 투자하시려면 이제 선물 계좌를 또 개설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특징으로 ETF는 이제 적은 금액으로 주식처럼 그냥 편하게 투자하시면 된다는 게 특징이고, 펀드는 이제 그 원자재에 투자를 하되 일종의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좀 환매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에 직접 투자하실 때는 사실 뭐 제일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라면 투자 단위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대체로 이제 선물들은 해외 시장이 개설돼 있기 때문에 야간에 거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좀 불편함이 좀 따르겠죠. 특히 이제 파생 상품, 즉 선물이라는 파생 상품 직접 핸들링 하실 때에는 뭐 레버리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을 감안했을 때 ETF가 원자재에 투자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원자재에 투자를 할 때 ETF라는 어떤 상품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어떤 게 장점인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이제 원자재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ETF에 투자하면 그 섹터 그 어떤 업종에 대해서 업종이 아니라 그 원자재 종목에 대해서 직접 그 선물 시장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ETF 원자재 ETF 투자에도 선물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긴 한데 뭐 증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다. 그다음에 당연히 기존에 이제 원자재 선물 이런 것들 기관 투자자들만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래 단위가 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 차원에서도 어떤 방향성 투자뿐만 아니라 자산 배분 차원에서 또는 뭐 어떤 해칭 용도로 다양한 목적으로 원자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이제 ETF를 활용한 이제 간편한 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뭐 ETF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유롭게 주식위탁기저로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들은 고스란히 원자재 ETF에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자재 ETF에 좀 들어가 볼 건데 원자재를 뭐 고무, 쌀, 뭐 별의별까지 다 넣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융 시장에서 특히 이제 투자 업계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그런 원자재 항목을 정리해 본 겁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 세 번째가 이제 비철금속, 네 번째가 귀금속 이렇게 돼 있고요. 에너지는 이제 원유가 있고 또 천연가스, 휘발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콩이라든가 옥수수 또는 이제 밀, 설탕 요 네 가지 종류가 제일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비철금속 영어로 메탈 이렇게 부르는데요. 인더스트리얼 메탈 이렇게 부르는데 이 비철금속 부분은 구리가 가장 뭐 많이 그 활용되고 있고 니켈이라든가 알루미늄, 아연 이 정도가 이제 비철금속 중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품으로. 네, 마지막으로 귀금속인데요. 귀금속은 뭐 금, 골드죠. 예, 많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요. 실버도 많이 이제 그 활용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각 원자재 항목 그 종목별로 우리나라에 상장된 이제 ETF들 리스트를 제가 정리를 봤는데요. 이게 쭉 보시면 그 에너지, 즉 원유에 투자하는 ETF가 뭐 정방향도 있지만 인버스도 나와 있고요. 농산물도 우리나라에 두 종목 정도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철금속이라고 부르는 상품도 이제 올라가 있고요. 뭐 구리가 대표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래도 귀금속, 골드에 대한 이제 원자재 ETF 수가 제일 많다 보니까 골드가 제일 많은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 골드는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 2X 밑으로 2배짜리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제 비교적 다양하게 웬만한 그 원자재 그 영역을 종목들을 다 커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원유 ETF부터 하나씩 그 상품의 종류별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셰일 혁명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그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고 오페크라고 하는 어떤 카르텔이 서로 결국 이제 경쟁을 하면 경쟁적으로 공급을 늘리면서 어떤 카르텔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결국 공급을 늘리는 이유가 되고 있고 반면에 수요 측면에서는 금융위기 이후에 별로 이렇게 경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수요가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결국은 이제 원자재는 수급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전에 이제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 소비자 중심, 즉 수요자가 힘을 이제 뺏어온 셈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크게 늘지 않는 한 유가가 과연
단순히 이제 오페크라든가 이렇게 공급 조절만으로 예전만큼 유가가 오를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를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달러가 강세입니다. 물론 달러는 셀 때가 있고 뭐 약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달러 같은 경우가 강해질 때는 원자재는 좀 약세를 띠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유가 하락의 배경이 되고 있고 따라서 최근에 이제 유가가 50불 미만에서는 사실 유가가 100불일 때 1불은 1%지만 50불일 때는 2%. 뭐 이렇게 가격대가 낮은 상태에서는 이제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원유 ETF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운용이 되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포트폴리오를 보통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는 이제 WTI라는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그런 유종을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러면서 미국에 투자를 하니까 이제 환해지는 어떻게 되느냐? 대체로 다 100% 환해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원유 ETF에 투자하게 되면 이제 달러 그러니까 환율 변동 고민할 필요 없이 유가만 보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뭐 너무나 심플하기 때문에 다른 건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WTI 유가만 보면 되는데 문제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ETF들이 이 선물에 투자하다 보니까 롤오버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롤오버 위험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WTI 원유 선물 계약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기 때문에 만기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기 시에 다른 월물에 WTI 원유 선물 계약으로 롤오버를 하게 되는데요. 재투자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거래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선물 가격, 즉 내가 보유하고 있는 월물을 팔고 그 다음 월물을 사는 것이 이제 선물을 롤오버하는 개념인데 그 선물 가격 간에 월물 간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면 만약에 이제 다른 월물이 더 비싸다. 그러면 내가 싼 걸 팔고 비싼 걸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계약수가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거를 롤오버 효과라고 하는데 대체로 롤오버 하면서 돈을 벌면 좋겠죠. 그런데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롤오버 비용 또는 손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선물 시장은 컨텐고와 백오데이션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컨텐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월물의 가격이 싸고 만기가 더 많이 남아있는 월물의 가격이 비쌀 때는 컨텐고라고 하고 반대로 가까이 만기가 짧게 남아있는 월물은 가격은 비싼데 만기가 훨씬 더 긴 월물의 경우에는 가격이 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백오데이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롤오버를 할 때 컨텐고 상황에서 롤오버를 하면 롤오버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른 원자재보다 원유의 경우에 원유 선물의 경우에는 이런 롤오버 효과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제 사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WTI 선물의 기간 구조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2016년 2월 달에 이제 그린 거지만 보십시오. 2월 15일 현재의 원유 선물의 월물별 가격이 쭉 적혀 있습니다. 만기가 3월 달인 것도 있고 4월 달인 것도 있고 쭉 가서 2016년 12월이 만기인 월물별로 가격을 보십시오. 만기가 가장 짧은 3월물은 29불이지만 만기가 12월 달인 건 39불입니다. 그래서 각 월물별로 가격 차이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만기가 짧은 거는 가격이 싸고 만기가 긴 거는 그 가격이 비싼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롤오버를 한다는 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2016년 3월물, 내가 3월물을 들고 있는데 29불짜리를 팔고 4월물 31불짜리를 산다. 이 얘기는 이 가격 차이가 2.34불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게 이 차이만큼이 손실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원리를 이제 이렇게 이제 단위가 커서 조금 이제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조금 심플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리가 이렇습니다. 1월 1일 현재 만기 가장 짧게 남아있는 1월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한 계약을. 그리고 이 계약의 가격은 100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평가액은 100불짜리를 한 계약 들고 있으니까 100불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곧 만기가 1월물은 만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 월 만기가 한 달 더 남아있는 2월물로 이제 롤오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만기가 그대로 그냥 이걸 들고 있으면 원유 선물, 그 원유 현물을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롤오버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1월물을 팔고 2월물을 사는 겁니다.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만기가 더 긴 2월물은 지금 가격이 110불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컨텐고 시장이죠. 만기가 짧은 1월물보다 만기가 더 길게 남아있는 2월물의 가격이 비싼 상태니까. 문제는 1월물의 가격이 지금 100불이기 때문에 이 100불짜리 한 계약을 팔더라도 2월물은 110불이니까 한 계약을 다 못 사고 0.91 계약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롤오버 비용이 발생했냐? 그렇진 않아요. 보시죠. 평가액 기준으로 보면 100불짜리 한 계약이나 110불짜리 0.91 계약이나 평가액은 100불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롤오버를 했다는 것만으로 손실이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한 달이 쭉 지나서 1월 31일 날 유가를 봤더니 이제 시장이 1월물, 만기가 1월물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미 만기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유가는 2월물을 보면서 얘기를 불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월물의 가격이 얼마가 됐냐 봤더니 100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1월 1일 날 100불짜리 한 격을 들고 있었는데 1월 31일 날 또 100불짜리를 유가가 100불이라고 하니까 유가가 그러면 제자리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중간에 롤오버를 하면서 내 계약수가 어떻게 됐죠? 0.91 계약으로 줄어들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1월 31일 현재는 나 100불짜리를 0.91 계약 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롤오버를 하다 보면 많이 깨질 수가 있는데 이게 좀 과장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실제 연도별로 얼마나 롤오버 비용들이 우리 원유 선물 시장에서 발생했는지 한번 구해봤더니요. 가장 심했던 해는 2009년입니다. 2009년도에 WTI 크루드 오일 스팟 가격, 이 스팟이라는 표현은 만기가 가장 짧게 남아있는 선물의 가격만 계속 연결해서 부르는 가격을 우리가 스팟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현물 가격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2009년도 한 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 스팟 가격이 77.9%가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가. 그런데 이런 롤오버 효과를 다 감안했을 때 수익률을 보면요. 7%밖에 안 돼요. 매달 왜냐면은 우리 원유 선물은요. 1년 12달 계속 월물이 있거든요. 만기가 12기 월물이 다 있어서 보통 원유 ETF들이 매달 롤오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년에 12번 롤오버를 했다면 7% 수익밖에 안 남아 있다는 거죠. 롤오버를 하면서 계약수 감소 효과로 계속 롤오버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현재까지 원유 ETF 중에는 타이거 원유 선물 ETF라는 게 있는데 이 ETF의 경우에는 매달 롤오버를 기계적으로 해서는 이런 식으로 롤오버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다이나믹 롤오버 기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원월물로 그러니까 이런 컨텐고가 심할 때는 1년 후 월물 또는 그 다음 해 12월물 이렇게 아주 원월물로 가서 롤오버를 하지 않고 기다린다거나 이 컨텐고 상황이 해소가 되면 다시 원월물을 팔고 근월물로 와서 근월물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 방법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6년 11월 달 기준으로 보면 2011월 12월 물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2017년 12월 물을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롤오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원월물은 지금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유가라는 거는 근월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원월물 가지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갭이 조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거 원유 선물 ETF 이런 거 투자할 때는 조금 참고를 하시고 다만 인버스 ETF, 원유 인버스 선물 ETF 이런 것들은 이런 컨텐고 상황에서 항상 이제 플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원월물, 근월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항상 이제 근월물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농산물 ETF입니다. 농산물은 옥수수, 밀, 콩, 설탕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농산물도 이제 간단하게 시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2013년 이후에 이제 풍작이 굉장히 이제 농산물 풍작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하여튼 그 직후에 굉장히 폭락을 했다가 뭐 반등도 많이 했습니다만 2013년 이후부터는 지금 그 농산물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지금 금융위기 전까지 이전 수준까지도 이제 내려와 있다. 그래서 조금 최근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농산물 투자도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달러가 좀 세지고 또
유가도 많이 하락하는 마당에 이 농산물도 뭐 이렇게 같은 원자재니까 같이 부정적인 어떤 수급상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빠졌을 때 또 들어가자는 심리들이 좀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ETF들이 이제 구성된 방식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상품이 타이거 농산물 선물 ETF가 있고 코덱스 콩 선물 ETF가 있습니다. 코덱스 콩 같은 경우는 콩이라는 한 종목에만 투자를 하는 거고 타이거 농산물은 그림에 나와 있는 듯이 옥수수, 대두, 설탕, 밀 이렇게 골고루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이게 좀 차이가 되겠고요. 농산물 ETF들은 전부 다 이제 환해지형 상품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비철금속 ETF입니다. 비철금속 ETF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구리 ETF예요. 구리 선물 ETF 또는 이제 구리 뭐 실물로 운영하는 ETF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선물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국내에는 구리, 알루미늄, 니켈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투자하는 이제 금속 선물 ETF도 있고 또 구리 선물에만 투자하는 구리 선물 ETF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역시 다 환해지형이기 때문에 그 선물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선물에 투자하는 비철금속 ETF는 다 환해지가 되어 있는데 구리 실물 ETF는 환 노출돼 있다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영국 LME가 인증한 그 구리들을 기초로 해서 실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참고증권을 발행하고 그 참고증권을 들고 있으면 실물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거 구리 실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선물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롤오버 위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부산에 가면 조달청 창고에다 이 구리 실물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관 비용들이 좀 직접적으로 발생을 좀 하는 편이고요. 환에 노출돼 있다, USD 달러에 노출돼 있다라는 거는 뭐 요즘은 이제 환 위험에 노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달러 자체가 또 안전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매력으로 다가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구리 선물 ETF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개설된 이제 그 원자재 선물 시장에서 선물로 투자를 하게 되고요. 롤오버 위험이 조금 존재하는 반면에 보관 비용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죠. 또 환해지형이기 때문에 사실 환율 변동까지 같이 감안한다는 건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인데 그냥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구리 가격만 보고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장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귀금속 ETF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금일 텐데요. 금 가격에는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가장 미치는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되면 당연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게 통설입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 증가율이라고 하죠. 그 속도가 좀 완만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 시기이긴 하지만 금 가격은 또 하락하는 추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 항상 금이 좋은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기가 좀 높아진다 이런 게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 요소는 이제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금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수록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금에 대한 수요도 투자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 수요가 늘어난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항상 또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게 경제 성장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이렇게 완만해지거나 좀 물가가 안정적으로 되면 굳이 뭐 이렇게 금에 대해서 돈을 거기다 이제 이자도 없이 넣어놓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뭐 금이 그렇게 또 핫하진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경제 성장과 괴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환율입니다. 뭐 금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도 마찬가지긴 한데 기본적으로 원자재들이 다 달러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세면 금이 좀 약세고 달러가 약세면 이제 금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환율, 즉 달러와의 어떤 특징이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실질 이자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깊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금에 투자를 할까 아니면 채권에 투자할까? 왜냐하면 안전자산으로서 이렇게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되면 투자자들의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명목 금리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 이자율,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한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되면 투자자들이 채권보다는 들고 있으면 손해니까 차라리 금을 들고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적인 안정,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벤트가 좀 클 때 어떤 이럴 때는 좀 불안정하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성장, 또 환율, 또 실질 이자율이나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골고루 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인플레이션과 뭐 달러의 강세, 약세 뭐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품의 구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제 골드 ETF 또 은 ETF 이런 게 있는데 전부 다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 다 선물 시장에 들어가서 금 선물이나 은 선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롤오버도 이렇게 빈번하게 하죠. 근데 아까 원유 ETF 말씀드릴 때 롤오버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했는데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롤오버 위험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긴 하지만 그냥 현금처럼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자재들이다 보니까 그 월물 간의 근월물 간의 이렇게 그 가격 차이가 크진 않아서 뭐 이렇게 실제로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라든가 또 선물로 투자하는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뭐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선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롤오버 위험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금 ETF도 있고 은 ETF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질문이 이제 종종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 재미난 그림입니다. 금 가격하고 은 가격하고 둘 다 이제 귀금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국면별로 좀 어떤 건 더 완만하게 상승한다거나 이런 그 서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금 가격하고 은 가격하고 이거를 그 비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아예 지수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 가격 나누기 은 가격 하면 그게 이제 지수가 되는데 그 위에 있는 거는 전체적인 그 가격만 보여주는 거고 그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을 보시면 한 55, 56 정도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금 가격의 상대적인 강도가 높고 어떤 경우는 은 가격이 상대적으로도 높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을 어디가 중심인가 한 55나 56 정도에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뭐 금을 사고 은을 판다든가 또는 은을 사고 금을 판다든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가져간다거나 비중을 조절해가면 뭐 차익거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니면 내가 금을 투자할까 은을 투자할까 이런 거 판단을 하실 때 지금 상대적으로 어떤 가격이 더 역사적으로 고점에 있는가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지표를 한번 보아가면서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총 4가지 원자재 그 어떤 항목별로 좀 설명을 쭉 상품들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원자재 ETF 투자할 때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부분의 원자재 ETF들이 선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물 투자할 때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롤오버 위험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 환해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된다. 대부분 다 환해지형이긴 하지만 구리 실물 ETF 같은 경우는 환 노출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환해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ETF를 구성하는 원자재의 종류를 확인하자. 예를 들면 원유 ETF인데 이게 WTI 원유를 추정을 하는 거냐, 브렌트유 가격을 추정하는 거냐, 또는 이게 농산물인데 이게 콩 가격인지 아니면 뭐 옥수수 가격인지 저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자재 ETF 투자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원자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목적을 분명히 하자. 내가 이 원자재 ETF라는 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투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단기적으로 유가가 많이 빠진 것 같으니까 유가 좀 단기적으로 배팅해 보겠다 이런 목적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주식이나 채권만 있지 이런 인플레 상황이라든가 좀 포트폴리오 안정성 측면에서 분산 투자 수단으로 이게 필요하다 이런 목적인가, 즉 좀 묻어두고 싶은 그런 분산 투자 목적이면은 일정 부분 포트에 넣어가지고 꾸준히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롤오버 리스크가 너무 큰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 목적을 분명히 해서 단기 투자 목적인지 아니면 분산 투자용인지를 구분해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것이 원자재 투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원자재 ETF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움투자자산운용 ETF 팀에서 근무 중인 이은행이라고 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이슈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통화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비용이 저렴하고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한 통화 ETF, 그중에서도 원달러 환율에 투자가 가능한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게 통화와 관련된 투자 수단이다 보니까는요,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 방향성을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은 원화와 달러화가 각각 가치가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환율은 양 국가의 금리 차이 또는 국제 수지 차이, 통화 정책이나 국가에서 시장에 개입을 하는 정도 또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와 양국의 물가 차이 등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이 변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가 되었다. 즉 환율이 1,1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할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상승을 하였을 경우에는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금리가 상승하였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였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달러와 가치가 오른 것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무역 수지가 큰 폭의 흑자가 발생을 하였을 경우에는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화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 국내에서 긴축 통화 재정을 펼치게 되는 경우에는 원화 공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시중에 달러를 공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중에 달러화를 공급하는 시장 개입이 발생을 하였을 경우에는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이 되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원화는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위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약화가 되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물가보다 미국 물가의 상승폭이 크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달러 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은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ETF 외에도 미국 달러 선물이나 미국 달러 예금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왜 ETF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달러 환율에 투자하는 달러 환율 ETF는 타 상품에 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미국 달러 선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본 예탁금도 필요하게 되고요. 매월 달러 선물에 만기가 있기 때문에 롤오버를 해줘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달러 선물 ETF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고 10,000원 수준으로 한 주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달러 환율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 예금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달러 예금의 경우에는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직접 은행을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달러를 매수하시거나 매도하실 경우에는 2번의 높은 환전 수수료를 은행에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 달러 선물 ETF는 중도 환매에 대한 리스크가 없고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자유롭게 매매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이나 선물과는 다르게 만기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매수하시면 매도 시점까지 일체의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말 현재 한국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원달러 환율에 투자하는 ETF는 키움 투자자산 운용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코세프 달러 시리즈 ETF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실 경우에는요. 코세프 달러 선물과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합성 ETF에 투자가 가능하게 될 거고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코세프 달러 인버스 ETF나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2X 합성 ETF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각 ETF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시는 투자자인 경우에는요.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ETF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ETF는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하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을 하는 구조의 ETF로 추적하고 있는 지수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미국 달러 선물 지수입니다. 선물에 투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ETF이기 때문에요. 선물 증거금을 제외한 유동자금은 외화 예금이나 예금 또는 채권 등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매매 차익뿐 아니라 이자 수익의 추가 수익도 추구가 가능한 ETF입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투자가 가능한 ETF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ETF는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합성 ETF입니다.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합성 ETF는 원달러 상승 시 약 2배의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원달러가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약 2배의 손실이 발생을 하는 구조의 ETF입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ETF는 미국 달러 선물 지수의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을 하고 있는 ETF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합성 ETF는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정을 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간 수익률의 2배와는 의미가 다름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하는 투자자인 경우에는 코세프 달러 선물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코세프 달러 선물 인버스 ETF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을 하는 ETF로 미국 달러 선물 지수의 일간 수익률의 마이너스 1배를 추종을 하고 있는 ETF입니다. 코세프 달러 선물 ETF와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ETF도 선물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물 증거금을 제외한 유휴 자금은 채권이나 예금이나 달러 예금 등에 투자하여 추가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구조의 ETF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을 다음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2X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2X ETF는 원달러가 상승할 경우에는 2배 수준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원달러가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2배 수준의 이익이 발생을 하는 ETF로 미국 달러 선물 지수의 일간 수익률의 마이너스 2배를 추종을 하고 있는 지수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4개의 ETF 모두 기초 지수가 미국 달러 선물 지수입니다. 미국 달러 선물 지수는 현재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미국 달러 선물 지수는 최근 월물의 수익률을 지수로 산출한 지수입니다. 거래 단위는 $10,000이며 1달러당 원화의 가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ETF에 편입하여 운영을 할 때에는 매월 만기가 존재하므로 달러 선물을 정해진 롤오버 규칙에 따라 최근 월물로 이월시켜 ETF 운용의 연속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선물 ETF는 선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월 해줘야 하는 롤오버를 펀드에서 대신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ETF가
달러 선물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달러 환율과 차이가 발생할 것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달러 선물은 실제 원달러 환율의 가격 변화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과 현물의 차이인 베이시스만큼 현물과의 차이는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선물 롤오버 비용은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 차이만큼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양국의 금리 차이가 거의 발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도 거의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달러 선물 ETF, 즉 원달러 환율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활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용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원달러 환율과 국내 주식시장과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면 투자를 하시는데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달러 환율은 국내 주식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때에 저희가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의 원달러 환율과 국내 주식시장과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 위기 때에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투매합니다. 투매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은 최고치를 이루게 되고요. 국내 주식시장은 최저점을 찍게 됩니다. 또한 글로벌 환경이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는 시기에는 원화 약세와 달러 강세의 현상이 일어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시사점은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 포지션 보유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 시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 포지션에 상승할 것에 대한 포지션 보유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어느 정도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환율 ETF는 대부분의 자산을 미국 달러 선물이나 채권, 예금 등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환율 ETF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수익은 15.4%만큼 세금이 발생하며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주식형 ETF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ETF는 미국 달러 선물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 시 미국 달러 선물 지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거래소 홈페이지나 증권사의 HTS 또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시면 미국 달러 선물 지수의 실시간 지수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팀의 김찬영 부장입니다. 레버리지 ETF의 경우 보통 우리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상황을 비유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1억인데 1억을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2억 원짜리 집을 사는 경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ETF도 주가지수 수익률의 2배를 취하기 위해서 실제로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앞서 주택을 사는 것과 달리 1억을 보유하고 1억을 빌리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아주 일부의 자금만을 레포 매도 거래를 통해서 단기 자금을 융통하게 됩니다. 이는 레버리지 ETF의 운용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현물, 즉 실제 주식을 반, 그리고 나머지 반은 선물을 통해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반인 선물 투자의 경우에는 15% 정도의 증거금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1억 원까지 이렇게 큰 돈을 대출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버스 ETF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인버스 ETF를 통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주가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구조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국내 주가 지수가 하락할 때 혹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 혹은 유가가 하락할 때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뉴스 등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통해 주가 지수가 하락 시에 수익이 나는 투자를 한다는 설명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설명들 때문에 인버스 ETF도 공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인버스 ETF는 실제로 공매도 방식으로 투자를 하긴 하지만 이는 전체 인버스 ETF의 한 10% 수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 정도의 수준의 투자는 주가지수 선물에 매도를 하는 것으로 주가지수의 반대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지수 선물 매도를 주 운용 방법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일매일 주가지수의 반대 수익률을 내는 것이 아닌 주가지수 선물에 반대 수익률을 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의 복리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복리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배운 달리와 복리의 이자 계산 방식을 떠올리면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보통 달리의 이자는 100원을 예금했을 때 1년 뒤에 110원, 2년 뒤엔 120원, 3년 뒤엔 130원 이렇게 10원씩의 이자가 붙게 되는 경우를 달리 계산 방식이라고 하고, 복리의 경우는 이자에 이자가 또 붙는 관계로 1년 후엔 110원, 2년 후엔 121원 이런 식으로 이자가 쌓여가는 구조의 계산 방식을 보통 말하는데요. 레버리지 ETF 경우도 이런 복리의 계산 방식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 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이후에 매일매일 주가지수가 정확히 10%씩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레버리지 ETF의 3일 동안의 수익은 30%의 2배인 60%가 아닌 72.8%가 되게 됩니다. 이는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는 매일매일 10%씩 하락하게 되는 경우 마이너스 30%의 2배인 마이너스 60%가 아닌 마이너스 48.8%로 주가지수의 하락이 레버리지 ETF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마이너스 60%보다 훨씬 더 낮은 하락률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레버리지 ETF는 주가가 상승할 때 2배가 넘는 수익을 달성하게 되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2배가 안 되는 하락률을 보이면서 무조건 좋다고 판단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들어드린 예는 기초지수, 즉 주가지수가 한 방향으로, 즉 상승이나 하락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더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대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복리 효과 중에 기초지수, 즉 주가지수가 상승이나 하락, 한 방향의 진행 방향이 아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패턴의 경우, 즉 다시 말씀드려서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과 같이 박스권 장을 거듭하게 되는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의 경우 주가지수가 상승했을 때 주가지수 상승분의 2배보다 더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다음 예를 보시면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박스권 장세에서 주가지수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지수의 하락분의 2배보다 더 초과하는 하락을 레버리지 ETF가 기록할 수 있는 점도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상승과 하락 모든 측면에서 주가지수의 변동폭, 즉 박스권의 범위가 넓을수록 매일매일 2% 상승 하락이 아닌 매일매일 10% 상승 하락, 이렇게 박스권의 진폭이 더 클수록 복리 효과는 점점 더 커진다는 측면도 기억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버스 ETF의 복리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버스 ETF의 경우에도 복리 효과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화면에 보시는 예와 같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는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버스 ETF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 투자 전에 참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상황의 예를 들어보았는데요. 복리 효과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매일매일, 즉 일별 수익률의 2배나 마이너스 1배를 추종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2배와 마이너스 1배 수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먼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기초지수가 상승이나 하락, 즉 한 방향으로 계속 주가지수가 흐름을 이어갈 때는 상승폭이 2배 이상 혹은 하락폭은 2배 이하로 기존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이 되게 되지만 보통 일반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우처럼 상승 하락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가 상승폭의 2배 이하 그리고 하락폭의 2배 이상으로 기존 투자자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 즉 주가지수의 등락의 폭이 크면 클수록 복리 효과가 더 크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하신다면 복리 효과에 대한 측면은 완벽하게 정리하셨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올해 2016년도 하반기에는 인버스 레버리지, 인버스 2X ETF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폭의 2배만큼의 수익이 나는 ETF도 사상 처음으로 상장되어 거래되기 시작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40여 개의 다양한 인버스 ETF 혹은 레버리지 ETF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 40여 개 ETF를 다 나열해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레버리지 인버스 ETF 외에도 코스닥 지수에 대한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물론 채권 지수, 원달러 지수나 혹은 해외 주식시장인 홍콩, 중국, 미국, 유럽 주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는 측면도 잘 알고 계시면 최근에 답답한 박스권장을 보이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에게 아주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ETF와 참조지수, 즉 주가지수와의 오차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ETF 시장의 거래의 상당 부분을 레버리지 ETF가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마도 투자를 시작해 보기 전 분보다는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 더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바로 레버리지 ETF와 주가지수의 차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자금을 대여해서, 즉 빌려서 주가지수 선물에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주가지수의 수익률에 정확히 딱 2배에 맞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화면의 예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현물과 선물의 흐름이 거의 동일합니다만 제가 화면의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극적인 예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현물, 주식의 가격은 2% 정도 상승했는데 주가지수 선물의 가격이 1% 상승에 그쳤다면 보통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가지수 상승의 2%의 2배인 4%의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지만 실제 레버리지 ETF 수익은 선물과 현물의 수익률의 결합인 3%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현물 주식이 1% 상승을 했으나 향후에 주가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물 지수가 2%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은 주가지수 상승률 1%의 2배인 2%의 ETF, 레버리지 ETF 상승률을 기대하고 있으실 것이나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3%에 달해 기대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예로 현물과 선물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흔치는 않지만 주가지수가 보합 정도의 수준을
수준으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화면의 예시와 같이 현물지수, 즉 주가지수는 0.2% 정도 상승했으나 향후 주가지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선물지수는 0.5%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 투자자분들은 0.2%, 즉 현물 주식시장 상승분의 2배인 0.4% 정도의 수준의 레버리지 ETF 수익을 기대하게 되실 텐데요. 실제로 레버리지 ETF의 수익은 현물과 선물의 수익률의 결합인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 투자 전에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 보통 레버리지 ETF들은 현물과 동시에 선물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현물과 동시에 선물에 투자하는 부분 때문에 정확히 현물 주가지수 상승분의 딱 2배에 들어맞는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측면, 투자 전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 즉 베이시스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베이시스가 레버리지 ETF 가격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레버리지 인버스 ETF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의 투자를 한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에 손실이 난 경우들은 대부분 잘 모르는 대상에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투자하기 전에는 막연히 2배 혹은 반대의 수익을 내는 투자 상품이구나 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유의점에 대한 부분도 잘 살펴보신다면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통해 투자 수익을 거두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